수년 동안 중국의 대만 지배가 불가피하다고 행동해온 시진핑 주석은 이제야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무언가가 대만 해협에 들어섰고 이는 중국을 굴욕스럽게 만든 무력 시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무력 시위는 대만발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또 다른 적이 중국을 언제 어디서든 쓸어버릴 수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이 무대에 등장했고 그것도 강렬하게 등장했습니다. 4월 17일 일본 군함이 중국을 완전히 허를 찌르는 행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약 40일간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일본도 이에 맞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가장 강력한 구축함들 중 하나인 제이스 이카즈치함을 해협에 파견해 자발적으로 떠나기 전까지 14시간 머물렀습니다. 중국은 함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시간 동안 시진핑의 뺨을 때리는 듯한 이 행동은 역사적이고 도전적이며 계속 보면 알 수 있듯 일본의 소극적 군사 전략이 사라졌음을 중국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조치는 분명한 지정학적, 지리적 파장을 가져오며 중국과 동맹국들에게 불리한 결과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일본이 보낸 함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구축함과 직접 대치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이스 이카즈치는 특별한 함정입니다. 2001년 3월 취역한 이 함정은 기본 사양이 매우 탄탄합니다. 최고 속도는 30노트, 즉 약 시속 35마일에 달하며 해상과 공중 표적 모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말라라 76mm 함포와 함께 분당 최대 4,5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20mm 팔랑스 근접방어 무기 시스템 2기가 장착되어 있어 표적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 함정에는 SSM-1B 대함미사일 8기, 324mm 어뢰 발사관 2기, 그리고 16셀 수직 발사 시스템 2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에는 진화된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함정에 엮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시도했다면 JSI 카즈치함은 어떤 형태의 위협이든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굴욕을 되새겨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대만 해역 안팎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JSI 카즈치함의 도착과 14시간 동안의 체류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시진핑에게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도쿄는 오랜 기간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던 관행을 깨고 사사나미 함이 항해를 하면서 그 전통을 깼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2척의 함정이 추가로 그 항로를 항해했습니다. 시진핑에게 가장 최근의 굴욕은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가 2025년 10월 일본 총리로 취임한 이후 일본 군함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통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일본이 새 지도부로 바뀌었어도 중국 자극을 더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시진핑과 측근들이 수년간 세계가 부러워할 해군을 건설하며 보낸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현재 841개의 전력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해군이 이동시킬 수 있는 총 톤수 면에서도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위협이 될 만한 대형 함정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의 목적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여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중국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해역을 군함이 통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해협에 대해 조금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국의 최정예 구축함 중 하나를 그곳에 파견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누군가가 당신을 정통으로 턱에 한 방 날렸는데 화난 편지 한 장 써서 항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최근 벌였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도발에 대해 약하게 비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행동을 중국의 평화 유지 노력에 대한 모욕으로 묘사하려는 훨씬 더 약한 뉴스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랍뉴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교지쿤이 일본 군함의 대만 해협 배치에 대해 언급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 무력 시위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의 위선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시진핑은 수년간 대만 주권을 위협해왔지만 자신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 국가의 대변인들을 계속 이용해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니폰은 대변인이 일본의 행동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한 궈의 발언을 더 많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이 해협에서 대만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중국이 많은 말을 했지만 군사적 대응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 선박을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는 차단 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과 측근들은 위험한 일본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14시간 동안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현실은 시진핑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3월과 4월 사이 40일 동안 중국은 대만 해역에서 해상봉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진핑이 그 어느 때보다 침공을 감행할 준비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봉쇄 훈련은 2025년 12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1년의 군사훈련을 한 후 진행됐습니다. 당시 훈련도 봉쇄와 대만 내 주요 거점 점령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훈련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해군, 공군, 로켓군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정의임무 2025라고 명명한 이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기 패키지는 미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건 일본이라는 말인가요? 중국이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본 자체도 중국이 겁박하려는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2월에는 중국이 20척이 넘는 어선으로 구성된 어업선단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로 보냈습니다. EEZ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영해로부터 약 200해리까지 확장되는 해양구역으로 그 국가가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그 EEZ에 어선을 보낸 것은 표면적인 도발을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의 메시지는 중국이 일본 해역에 언제든 들어가 도쿄가 눈뜨고도 막지 못하는 사이에 자원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임무는 더 깊었습니다. 중국 어선단은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늑대였고 그 배들은 단순히 어업만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스파이 활동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침입에 대응해 군용 공격 헬리콥터와 물대포를 장착한 순찰선을 보내 중국 어선단을 일본 해역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조가 나타납니다. 중국이 일본 해역에 선박을 보내면 일본은 군사적으로 대응해 시진핑에게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일본이 군함을 14시간 동안 중국이 자기 바다처럼 여기는 대만 해협에 통과시켜도 중국 해군은 아무런 대응이나 쫓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굴욕을 당한 시진핑 주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측근 중 한 명을 시켜 도발에 대해 불평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더 많은 일에 대해 울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이 신호를 보내자 시진핑은 대만 침공 계획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계획들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헤드라인 뒤에 전체 그림을 전해드리니 구독 버튼을 눌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한 행동은 시진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해협 봉쇄 훈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이스 이카즈치의 항해는 일본이 중국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항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 선박이 원하면 항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규정해온 소극적인 군사적 접근을 더 이상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은 일본이 수년간 자국의 국경만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 자위 목적 군대만 있었고 자국 영해 밖에 군함을 보내는 등 적극적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교리 전면 변화의 조짐은 이미 2015년 9월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BBC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도입한 새로운 법률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 법률은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폭넓은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헌법, 특히 제9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것으로 일본 국민은 영원히 전쟁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새로운 법은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불리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과거 헌법을 유물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화주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명백하게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는 다른 국가가 없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이스트아시아 포럼은 일본의 조용했던 평화주의 탈피가 이제 훨씬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일본은 공식 안보 지원, 즉 OSA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이 뜻을 같이 한다고 여기는 국가들에게 일본산 방위 장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독재에 맞서는 국가에 장비를 지원하려고 설계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이 지원한 금액은 군사적으로 볼 때 적은 편입니다. 2023년에는 단지 1250만 달러, 2024년에는 최대 3120만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443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해가 지날수록 일본은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대부분은 일본이 무역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해상 교통로를 따라 위치한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은 해상 교통로를 탐내며 시진핑은 OSA를 위협으로 볼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6년 OSA 예산 1억 1,6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지출한 금액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에 수백만 달러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이 자국 함정 외 군함을 원치 않는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외교 및 방위 정책을 규정해온 평화주의를 서서히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을 제외하고 시진핑의 침공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할 경우 중국 해군의 지리적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알아 걱정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단 하나의 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큰 섬 하나와 동중국해에 뻗은 많은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일본이 필리핀해에서 필요할 경우 남중국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갖게 합니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시진핑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타국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은 중국 해군을 대만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의 동맹국들을 막으면서 대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자국의 군함과 잠수함을 태평양 깊숙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길을 가로막는 자연적 장벽은 일본이며 중국도 이를 잘합니다. 중국은 이 장벽을 제1도련선이라고 부르며 이는 일본 남쪽의 오키니나와에서부터 대만까지 이어집니다. 동중국해에는 센카쿠 열도가 있는데 이 작은 섬들은 일본이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섬들은 미야코 해협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오키나와 제도 역시 미야코와 야에야마 제도를 포함하는 류큐 열도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곧바로 문제로 떠오릅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미군을 막고 싶지만 일본이 미야코 해협을 군함으로 봉쇄하면 중국이 막지 못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해협 봉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적처럼 중국은 일본 열도 전체를 사실상 인질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국 군함이 봉쇄에 집중하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함선을 보내는 것을 막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미야코 해협은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두 번째 해전 장소가 될 수 있어 시진핑은 집중력 분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일본 영해에서 봉쇄를 시도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 아마도 자국의 군함을 출동시키고 중국이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작은 섬들과 본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중국 선박을 겨냥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에게는 오키나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섬은 일본과 미국 군대의 협력 중 가장 인상적인 상징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미국은 오키나와에 여러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며 약 8만 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8만 명 중 거의 3만 명, 이 현역 미군으로 이들은 미군의 모든 군종에서 온 인원들입니다. 미국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미야코 해협을 봉쇄한다면 거의 불가피하게 오키나와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고 이는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미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 미국의 개입 동기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조용히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봉쇄가 필요하다면 일본은 필요한 함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이스 이카지치 같은 함정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헬리콥터 항공모함인 제이스 이즈모와 제이스 카가의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헬리콥터뿐 아니라 이즈모와 카가는 각각 12, 15대 F-35B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됐습니다. 이 항공전력이 48척 최신 구축함과 결합하면 일본은 자산수는 중국에 못 미쳐도 화력면에서는 중국 해군과 필적할 해군력을 갖추게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해군력이라면 미국이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이끌고 도착할 때까지 미야코 해협 봉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길 바랐지만 그 기대는 이미 깨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된 지 몇 주 만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중국이 대만의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일본은 이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위 중심의 교리에서의 명확한 변화가 없더라도 이것은 시진핑이 대만 침공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일본이 중국과 싸울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일본은 시진핑이 하려는 일이 일본이 군사력으로 대응할 만큼 충분한 위협이 된다고 중국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인도태평양의 실세라 믿었지만 일본의 단 한 척 군함이 이를 반박해 중국 주석은 굴욕을 겪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절제 표현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더 많은 신경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4월 20일 퍼스트포스트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군함을 파견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필리핀이 공동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과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중국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일본이 중국을 걱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메시지가 그리 크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진핑의 동맹 중 한 명이 충격파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4월 15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서 호위함 2척과 보급선을 중국에 5일간 방문하도록 보냈습니다.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움직인 것은 푸틴이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주요 메시지를 받았고 일본은 푸틴이 시진핑에게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초현대적인 일본 구축함은 러시아가 중국에 보낸 낡은 호위함들에 대한 완벽한 대응입니다. 일본이 대만 해협에 치명적인 것을 보냈지만 시진핑과 푸틴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푸틴도 일본 기업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모한 행동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협력 관계에 싹트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들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을 재편할 수 있는 동맹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변화하는 대만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